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전풍 시작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는 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새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대미 관세 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선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차례가 네, 왔는데 맞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제 그동안 관세를 타격을 주면서 영향을 많이 입었죠. 수출이 5월에만 해도 작년 대비 1.3% 감소하고 특히 자동차 수출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이제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7월 8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이 문제 먼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에 쫓기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맞은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시간에 쫓기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역 상대국인 미국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조기 합의를 위해서 좋은 합의를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전에 한덕수 총리 대행 체제에서도 그랬고 네.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조기 합의를 해도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내용의 미국과의 합의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출 품목, 주요 품목 15개 중에서 10개가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합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트럼프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를 때려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의 수출 기업에 피해를 주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합의를 미국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꼭 7월 8일 합의 시간에 맞춰서 내용에 상관없이 미국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의가 그 시한을 넘기게 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런 굉장히 그동안 불안정하고 급박한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줄라이 패키지를 우리가 제시하기는 시간이 모자라는 얘기를 잘 설득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합의 유예 기간을 도출해내는 협상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시 그렇죠. 한번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그렇죠.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섣불리 미국과의 그런 양자 합의를 타결한다면 이것이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됩니다.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는 것이 한국이 손해를 보면서 다른 나라는 미국이 한국과 합의한 것 이상의 양질의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를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와 다른 미국과 협상하는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볼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다리는 전력이 꼭 우리에게 손해는 아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타결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 지금 영국과 미국이 타결함으로써 그거의 기준점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한에 너무 쫓기거나 집착하지 않고 내용을 중요시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대미 협상팀도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체인지를 하는 게 좋은지 일부만 바꿔서 왜냐면 연속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런 증언을 했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서 미국과 내용이 부실한 조기 합의를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덕수 산업부 장관과 최상목 총리가 워싱턴에 가서 2+2 회담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질문을 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안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가 선을 그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 교환을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결국에 가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게 있고 그리고 이런 관세에 관한 양자 간의 정부 간의 협정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표를 한다고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간에
그 점검 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미국과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느냐 했을 때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물갈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리들은 이런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경험을 쌓게 되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다음에도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리, 부총리 그리고 장관선에서 어떤 인사의 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미국과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흥미로운 것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무총리 후보로는 이 김민석 의원, 네.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위성락 그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북미 통이고 실리 외교를 추구한 위성락 대사가 국가안보를 그 대통령실에서 담당을 한다면 미국과의 좀 더 이렇게 견실하고 실리적인 그런 협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현종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분장을 역임했던 분이죠. 그리고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대통령 비서실 외교본부 특보를 지낸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협상 전면에서 책임을 지고 나선다면은 미국과 한국 간의 격렬한 그 대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하거나 실무적인 협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겠는 게 이분이 이제 정부에서 삼성전자 해외 법무사장으로 이직을 한 다음에 삼성과 애플이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유명한 그 소송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2009년부터 11년까지 예. 삼성 갤럭시가 애플 아이폰을 베꼈다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어떤 실리적인 전략적 타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정말 끝장 소송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7년을 걸려서 이 특허 소송이 뉴욕타임즈는 2018년에 결국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서 추정액 약 6천억 원에서 7천억 배상액을 지불하고 소송전이 끝났다고 보도하면서 이 소송전은 누구도 승리 못한 소송전이었다. 결국에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출혈만 심했고 결국 유일한 승자는 로펌이었다는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상기해 볼 때는 만약에 우리도 뭐 꿀릴 게 없으니까 트럼프 정부도 지금 관세 폭탄을 던져놓고 계속 후퇴만 한다. 타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면 결국엔 트럼프 정부도 현란한 그런 수사라든지 압박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승복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그런 협상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전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의 형식으로 끌어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상대하기 쉬운 분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또 모욕까지 주고 어떤 뭐 외교적 관례도 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한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외교 관례라기보다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례 뭐 이런 정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대응 방법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쉬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김현정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런 그런 접근 방법일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트럼프 방식 대 트럼프 방식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우리 국익 차원에서 괜찮은 접근 방법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유탄으로 이어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있죠. 결국에는 이 트럼프 취임 후 첫 100일을 보면은 일기 때 그런 행동을 포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 결국에는 그렇죠. 세게 나가야 된다. 그렇죠. 시진핑 주석도 버텼고 예. 푸틴 대통령 버텼고 결국에는 트럼프는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down. 항상 후퇴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도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폭탄을 철회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나올 것이다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담보되는 어떤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치 않은 것이 이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 지지층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세,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화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는 그 백인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비디오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비판한 것은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미국 국내에서의 이렇게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백악관 정상회담의 장을 활용한 것이죠. 사실 그때 그 트럼프가 보여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한 것인데 그것이 상관없이 그냥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정상 외교를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국내 정치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돌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정부가 뭐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트럼프 정부의 그런 내재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그 어느 나라 그 외국 정상보다도 트럼프 2기와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고 네. 그 당시에 백악관 그 언론 브리핑을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많은 양보도 했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선물도 보따리도 풀었지만 결국에서는 일본도 관세 폭탄을 같이 그럼요. 24% 맞았습니다. 얻은 게 없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너무 정상회담의 이런 앤틱이라든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첫 번째 언론 보도에 목을 맬 필요도 없다. 결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논리는 국내 정치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15일부터 캐나다 엘버타 주에서 G7 정상회의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도 아웃리치 세션 이게 별도 협의 G7 회의 회원국 외에도 이제 별도 협의회인데 여기 이재명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여기서 만남을 할 가능성이 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외교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도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을 G7의 멤버로 초청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는 꾸준히 제기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 없는 것이 공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G7의 새로운 멤버로 초청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는 반증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런 한국을 새로운 G7 멤버로 초청해야 된다는 담론을 주장한 인사인데 그 동시에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기여를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 지역 안정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G7에 초청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핵 재무장도 미국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이런 친한 발언에는 그 대가가 이면에는 가격부가 뭔가 붙어 있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주한미군 이 감축 계획이 보도되기도 하는데 뭐 아니라 그랬다가 뭐 맞다 그랬다가 추정도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방위비 일단 8배 내야 된다는 거는 팩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였죠. 제12차 SMA (Special Measure Agreement) 방위 분담 협정을 이미 다년간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미 시작이 올려줘야 돼요. 되는군요 앞으로도. 예, 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0년 내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25년 대비 8.3% 증가의 양국이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 그 액수는 1조 512억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큰 중요한 그 성취를 한 것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협상 대표가 그 방위 분담금 인상률을 그동안 기준점이 됐던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그보다 약 3배 높은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됐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빌리면 원금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 2%인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원칙을 우리가 포기하고 미국에 유리한 국방 예산 연동률 약 6%, 3배 높은 것으로 대치를 했는데
요번에 제12차 SMA를 타결하면서 다시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한미 기술 협의 최근에 있었는데 이게 소고기 수입 이건 비관세 장벽이잖아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해소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농업, 식품 안전, 환경 이런 거는 솔직히 다른 또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 그 산업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이게 미국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굉장히 이제 국내 정치에서의 지지 세력을 만족시키는데 뭔가 방점이 활용하려고 찍혔습니다. 하는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외교안보 정책도 그리고 무역 정책도 추구하지만 결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관세 폭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세 폭탄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미국 해방날을 선포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 3억 명의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관세 폭탄을 던짐으로써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담론의 혜택을 보는 소위 산업층은 미국 내에 3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3천만 명 정도의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억 3천만 명이 손해보는 그런 정책도 취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쇠고기, 농산물 수출의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국내 정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약 35%죠. 우리 네. 대미 수출에.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약 8.3%인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면 전체 한국 국익 추진 차원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결정이 될 텐데 이재명 정부가 아마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약 22.5%라는 사상 최대의 표 격차로 대선에 승리했지만 그렇죠. 금세 레임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예상을 뒤엎고 두 자리 차이가 아니라 8% 약간 넘는 그렇죠. 수치로 승리했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이제 보수 진영의 이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농산물 시장을 함부로 개방을 했다가 만약에 후과가 생기게 된다면은 맞아요. 이 이명박 정부의 그런 운명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은 정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압박도 하지만 사실은 요청도 하고 이게 회유도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요청인데 이게 돈이 보니까 64조 원이나 들어요. 알래스카에서 LNG 파이프라인 가설을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돈이 드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돈을 좀 요구하고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뭔가 좀 페이버를 주면서 이렇게 달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고 또 이건 요청을 해요. 이거 일단 일본하고 이게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알래스카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그 위험한 발언을 했던 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와 통화를 하고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 간의 통상 협상에서 우리 기업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기업이 결정해야 될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함부로 나서서 이제 단언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선을 벗어난 발언이었죠.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분이하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그런 개발 비용이 계산이 되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데 왜 미국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미국 의회가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은 그런 알래스카 천연 자원 개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법안을 초당적으로 아니면 공화당 주도만이라도 그런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단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이라는 것인데 그렇죠. 거기에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다 떠안고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자원 개발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개발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도 참여 선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부가 기업의 그런 자율적인 그런 판단과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엔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놔두는 것이 타당한 그런 정부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가진 건 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이제 반도체가 있고 글로벌 경쟁이 있으니까 여기는 조선 또 방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협상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써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협상 카드가 있지만 또 약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고 효과적인 그런 대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또 변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한국이 미국이 서로 간에 앉아가지고 양자 무역 협상을 하는 데는 제3의 변수가 있죠. 방해는 보이지 않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미 간의 이제 협상 문제 타결은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관세 정책이 어떻게 봉합되는가 혹은 또 악화되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7월 시한에 쫓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초조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모든 교역국에 4일까지 최선의 무역 협상안을 내라고 서한을 보낸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압박 카드로도 있지만 마감 시한 상기 목적이라고 또 백악관이 부드럽게 설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카드도 있지만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당신은 카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나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약점은 무엇인지 그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만 무역하는 것이나 중국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에서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박진 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왕이 그 외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했죠. 마땅히 독립 자주 노선을 견지해서 외국 간섭을 한국은 배제해야 된다. 마땅히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된다. 마땅히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서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된다. 칩4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그랬었어요. 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제한다 이런 5가지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또 마땅히 외교를 시진핑 정부가 곧 구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오늘 좀 관세 협상, 또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재배치, 알래스카 LNG 뭐 여러 현안들이 이제 직면해 있고 빨리 이제 이거를 했는데 말씀하신 거는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좀 시한도 느리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새 정부의 대미 외교 로드맵 이걸 전체적으로 앞으로 뭐 예단은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이재명 정부의 불안한 것은 뭐 대선 토론에서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씀하신 로드맵이 없습니다.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렇지만 실용 외교란 것은 어떤 원칙이 없으면은 그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실용적이라고 할 때는 그 시한이 어느 정도냐, 나중에 가서는 이게 실용이 아니라 손해가 아닌가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라는 종착역까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실용 외교라는 바구니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시고 새 정부의 대미 대응 과제 그리고 솔루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